추천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니까 다른 네네. 분들한테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 빌라는 대지 지분이 얼마다 막 이러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로서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에서 각각의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되기 전에 우리가 통설로는 단독주택이 좀 빌라보다 조금 덜 가치 평가를 받는다 이런 통설이 좀 존재하는데 뭐 어떤 유형별로 좀 차이가 좀 존재하나요? 네, 단독주택은 내가 그 단독주택이 이제 올려져 있는 그 토지 전체가 내 땅인 거잖아요. 근데 빌라는 사실 여러 세대가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보면은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형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그 면적 차이가 상당합니다.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하고 빌라를 가지신 분들하고. 근데 사실 재개발 이런 구역들을 거래하실 때 뭐 이 빌라는 대지 지분이 얼마다 막 이러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로서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그 빌라의 가격을 낼 때 전유 면적을 기준으로 내요. 아, 전유 네, 면적? 대지 지분을 보긴 음, 보지만 네. 내가 가져온 어떤 그 기준으로 삼는 다른 빌라의 거래 사례와 그다음에 이 구역에 지금 평가 대상이 되는 빌라가 있으면 전유 면적당 단가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고 있는 본건이 대지 지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빌라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대지 지분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대지 지분은 빌라를 평가할 때는 참고사항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받은 가격을 나눠보면 한 2평밖에 안 가지셨는데 여기 단독주택은 다 몇십 평씩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대지 지분으로 나눠보면 단독주택이 불리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빌라를 거래할 때랑 비슷한 전유 면적을 가진 비슷한 연식을 가진 다른 빌라의 가격을 보고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종전자산 가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라서 대지 지분보다는 차라리 기준 시가를 보시는 게 더 오히려 그 대지 지분보다 적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진 빌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이제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도 더 작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어진 빌라는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으로 거래하면 옛날 거를 옛날 구축 빌라를 더 비싸게 사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유 면적 기준으로 네.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차피 다 이제 부수구세로 짓는 거니까 네.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또 감정평가에서는 또 그게 또 중요한 건 아니군요. 네. 똑같은 대지 지분이어도 단독주택끼리도 어떤 단독주택은 큰 도로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독주택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안에 있는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같은 10평이더라도 가치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몇십 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대지 지분보다는 이러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판단을 살 때 자체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결국에는 그 공시지가,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몇 배를 할 건지가 다른 빌라하고의 어떤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군요. 네. 그럼 보통 우리 평가사님 만약에 재개발 투자하실 때 빌라를 사시나요? 아니면 뭐 조그마한 어떤 대지를 갖고 있는 단독을 사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사실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이 이제 상계 뉴타운이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보다 훨씬 가격 상승률이 크다라는 느낌이고 그 원인에는 대지 단독주택을 사서 들어가려면 사실 초기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뚜껑 매물이라고 해서 사실 토지 지분 하나도 없이 주택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물건, 그러니까
그 빌라가 보통은 단독주택보다 싸니까 상승률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좋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실 거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서 사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빌라가 좀 더 단독주택보다 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살기 편하시니까 편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빌라 가격이 더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빌라가 조금 더 투자성이 있다. 네. 방금 뚜껑 물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건물만 갖고 있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뚜껑 물건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 뚜껑 물건이 있는 지역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지역. 구룡마을이나 개포에 네, 한남동에서 제가 또 한남동도 있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 감정,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뭐, 증여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프리미엄이 붙은 그 가격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전 자산 할 때는 그 건물 가격만 정말 몇백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길 뉴타운 중에 한 구역인데 거기에서 되게 안타까운 사례를 봤어요. 이제 토지는 제3자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국공유지에 보통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89년 이전에 지어졌으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또 입주권이 나와요. 항공사진이 있고. 네, 네, 맞아요. 이제 거기는 특이하게 집 위에 또 위치가 이렇게 삼거리에 코너에 있으셔서 거기 1층에 편의점도 넣고 위에 부부가 사시면서 임대료 받아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딱 나중에 그 재개발한다고 딱 보니까 그 땅은 없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는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전자산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엔 현금 청산자가 되셨는데 조합원이 되신다면 그 부담금이 크신 거고 어쨌든 팔고 나가셔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청산을 하신다고 해도 몇백만 원에 그러니까 그 수억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의 건물값만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에서 우리가 감정평가액하고 내가 받는 권리가액, 그래서 결국에 뭐 비례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 용어 혹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인데 생소해서 개념을 이해하시기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모든 개발하는 거는 자기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현물 출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 자산은 그 각각 얼마를 출자하느냐, 그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종전 자산이고, 그리고 종후 자산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텐데, 그 아파트 한 세대 한 세대의 가격을 종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평이더라도 뭐 1층, 3층, 5층, 최상층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격들을 쫙 저희가 이제 종후 가격으로 내드리고 이게 그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10억 하는 자산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12억이 됐다더라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사업 전에 미리 해보는 계산이 가능할 때 분모의 종전 자산을 놓고 종전 자산을 투자한 거죠. 그 10억분의 12억 이 가치를 이제 계산한 게 퍼센트지로 하면 120% 이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1.2배로 20%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례율이고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한 가격이 권리가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억인데 1.2를 곱해서 12억의 권리가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 종후에 그러면 8억이 모자라죠. 그래서 8억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추가 분담금으로 만약에 나는 그렇게 큰 게 필요 없고 작은 아파트 한 9억 되는 거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내 원래 권리가액은 12억이었는데 9억짜리를 받으시니까 3억은 정산을 받으시는 거죠. 반대로 꼭 대부분은 추가 분담을 하시지만 돌려받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비례율이 곧 사업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다른 여지가 좀 존재하나요? 사업성으로 오해를 하시죠. 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강남 3구는 비례율이 1이 되지 않아도 저희가 평가한 종우 자산이 조합원 분양가는 되지만 결국에는 입주할 때 내가 가지는 이 자산의 가치 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시가랑 동일하지 않다는 거를, 시가가 훨씬 높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례율이 낮아도 사업을 반대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 여타 지역에서는 그 저희가 평가할 때 조합에서 비례율이 1이 안 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가 안 될까봐. 왜냐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 집 한 채를 주면 새 아파트를 한 채 준다. 분담금 없이 될 거. 분담금 없이 내가 5억짜리 내 집을 내고 5억짜리 아파트를 받으시면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갔을 때 아니면은 지방으로 갔을 때 더 많으셔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거를 굉장히 조합에서 신경을 쓰거든요. 최소한 100 이상으로 맞추려고. 1 이상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저희 감정평가사한테도 그렇게 되려면 종전은 좀 낮게 평가해야 되고 종후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되거든요. 종전을 마냥 낮게 하면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 또 그 절대 가격에 신경 쓰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든 이해관계도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종전자산은 꼭 시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사업성하고 비례율은 큰 차이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비례율이 높게 나타나면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일 언저리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감정평가에 어떤 기술들이 좀 들어가는 네, 거죠. 저희가 일부러 기술을 넣는다기보다는 조합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도 가격을 낸 다음에 1이 안 되면 뭐 다른 저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 스스로 좀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뭐 평가사님 추천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니까 다른 네네. 분들한테도 다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나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네, 제가 요즘 뭐 삼성 다니는 그 동기들이나 지인들, 또 특히나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2, 3년간도 돈을 이제 성과급으로 많이 받으실 예정이시더라고요. 아, SK 하이닉스 네. 오셔서 네. 사실 우리 주택 가격은 그 지역의 소득과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뭐 서울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권으로 나갈수록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 가격이 높은데, 이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승률이 큰 데가. 그게 수지인가요? 네. 제가 하이닉스 그 직원은 대리밖에 안 돼서 요즘 사내 분위기가 어떠냐, 그 돈 번 걸로 주식하냐, 아니면 부동산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일단 뭐 그 저연차에 그 시드머니가 많이 되지 않는 직원들은 동탄에 많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하신 분들은 수지. 교육 때문에 수지, 네, 분당. 분당. 그리고 더 여력이 되시면 이제 또 수지 분당 원래 사셨던 분들은 자기 1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런 시기에 동탄에서 용인에서 분당에서 서울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도 나오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한동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남이라든지 개발됐을 때 돈 잘 버시는 직장인 분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부라인 축에다가 성남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 네.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좀 계속 유망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분당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재건축도 좋고. 네. 네, 항상 보면 부동산이 이쪽부터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혹시 뭐 감정평가 관점에서 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업시의 인가까지 끌고 오시는데도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조합원분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수백 명 내지 이제 수천 명에 이르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뜻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평가가 딱 이루어지는 시점에 또 이 감정평가의 결과를 두고 아예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시는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왕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사실 사업은 빨리 진행이 돼야지 모든 조합원의 가장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조합원이 본인도 포함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했던 데는 감정 결과가 2년 전에 나오고 나서 일부 상가 소유자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자분들의 반발로 아예 사업이 자초됐다가 종전자산 평가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곳이었어요. 이 3, 4년 동안의 피해는 또 그 다 조합원들의 사업비로 돌아오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감정 가격, 절대 가격 자체에 이렇게 연연하시지 마시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박혜준 감정평가사님과 함께요.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